자, 이제 좀 약간 다른 질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가끔씩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기 전에는 우리 조상님들은 어떻게 말을 했나요? 어떤 말을 했나요? 한자를 쓰셨습니다. 말 자체는 똑같하지 않을까요? 여기서 잘 구별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조선시대 초기 사람들, 고려시대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한국어라고 했죠. 우리하고 말은 다르긴 다르지만 완전히 다른 중국말을 했을까요? 아니요. 일본어를 했을까요? 아니요. 한국말은 한국말을 있었으면 했죠. 뭐를 다만 했을 뭐가 것 없었어요? 글자. 문자가 없었어요. 그거를 쓸 수 있는 문자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배우고 때로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 이게 그때 당시에 말이 했다면 그거를 하기 시습지 불령여로와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게 없었던 시절에는 결국 한자를 빌려다 쓸 수밖에 없는 거고, 세종대왕이 그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한글을 만들어서 입속에서 나오는 것들을 그대로 받아 적을 수 있도록 문자를 만드신 거죠. 자, 문자와 말은 반드시 구별돼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드셨고요. 만약에 내가 이름을 쓸 때 권경환 이렇게 쓰면 이거는 한자 이름이에요? 한문 이름이에요? 한글이지만 한자에 기반했다고 할수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어디 관공서에 갈 때 이름 쓸 때 한문, 한글 이렇게 돼 있고 영어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사실 영어는 말이고 한문은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자로 쓰면 맞아요. 그 다음에 영문자, 로마자 이렇게 쓰면 맞는 건데 우리가 일상에서 혼동할 일이 많은 거죠. 아니 그러면 우리 권경환은 정인욱은 한글 이름이 아닌가요? 한자로 썼나요? 이상하게 썼나요? 아니요, 한글로 썼죠. 다 한글로 쓰는 거죠. 다만 고유 한자를 기반으로 하지 않은 이름과 고유어로 만든 이름 이걸 구별해서 네. 말해줄 필요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한글날만 되면 사실은 이제 뭐 방금 우리가 시작할 때 나온 그 줄임말부터 시작해서 언어 파괴부터 시작해서 세종대왕이 뭐 지하에서 통곡한다는 얘기 등등등등 나오죠. 네. 사실은 그렇게 바라볼 문제가 아니거든요. 한글날은 한글이 창제된 걸 기뻐하고 우리가 쓰는 말에 대해서 너무 괴롭히지 않는 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요즘에 많이 그렇게 됐어요. 예전에는 한글날에 나오는 기사들이 늘 똑같았거든요. 근데 요새는 그런 기사들 잘 안 나와요. 그게 뭐냐면 한글과 한국어를 좀 구별하기 시작을 했고 한글날이 어떤 날인지를 이제 사람들이 알기 시작을 한 거죠. 자, 그러면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네. 뭐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가다가도 이렇게 꺾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말에 익숙하지 않을 것 같은데 영어는 안 그렇고 중국어는 안 그렇고 일본어는 안 그럴까요? 네. 특히 우리나라 말이 끝까지 들어야 된다고 했던 이유는 소설어가 뒤쪽에 나오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면 I love 했어요. I love 그 다음에 이유가 내 될 말을 수 다 있는- 이해했어요? 사랑한다, 난 사랑한다. 근데 목적어 같이 제가 진지하게 공경원 선생님한테 I love 그러면 선생님이 노래를 좋아하고 뭐 선생님 이제까지 해오던 활동을 좋아한다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영원 아나운서 I love 하고 쳐다봤어요. 뭔가 부적절하죠? 왜요? 그러면 대상이 지금 바뀐. 이게 문제는 뭐냐면 문장의 주인은 동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맞죠? 러브란 동사가 중요해요. 사랑하다가 중요해요. 그런데 과연 그러면 대상이 나오지 않고 과연 그 문장이 완성이 되나요? 아니요. 내가 나는 너를 좋아한다고 할 수 있고 싫어한다 할 수 있고 증오한다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걸 어느 언어나 다 마찬가지지 끝까지 들어봐야지만 알 수 있는 언어는 없어요. 통계적으로 봐서도 오히려 나 너를 사랑한다 이게 더 많아요. 통계적으로 나 사랑한다 너가 아니라. 그렇다면은 그 40%가 넘는 그 언어들은 뭔가 끝까지 들어야 되는 비경제적인 언어, 정확하지 않은 언어 이런 생각들은 우리가 배제를 해야 되는 거겠죠. 내가 이상하게 써서 그런가 보다. 사랑해, 나 이렇게 꺾어서. 외국인 같아요. 예, 그렇게 장난칠 수도 얼마든지 있는 거니까 네. 말은 끝까지 들어야 되는데 한국어는 끝까지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모든 말은 끝까지 들어야 되는 거죠. 그거는 언어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가 가끔씩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번역 투의 문장은 나쁜 걸까요?
이것도 제가 한 파트에 있었거든요. 네. 정말 많이 풀었습니다. 번역 그렇죠. 후 문장 고치기. 오, 우리 끝나고 우리 그 맥주 한잔 먹는 모임 가질까요? 좋아요. 좋아요. 모임을 가질까요? 가질까요? 아. 이거 시험 문제 나왔을 것 have. 같은데 가질까요? 이거 쓰면 안 된다고 나왔을 것 같은데 가지면 안 된대요. 왜 안 돼요? have의 번역 to라고 배웠습니다. 아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일상에서 해부의 번역된지 아닌지 우리가 몰라요. 아니 그리고 소통하는 데 지장이 있었나요? 맞아요. 아니요. 이런 문제는 이걸 지적함으로써 시험 문제 내게 적절할지 모르고 뭔가 우리 순수성에 대해서 얘기할지는 모르겠는데 그것 때문에 뭔가 소통에 방해가 된다면 결코 긍정적인 방향은 아닌 거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 문장의 역사는 사실 번역투의 역사예요. 왜 그러냐면 한글이 창제되고 나서 문장을 써야 돼요. 영비어창과 같은 경우에는 직접 쓴 문장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또 한문이 달려있기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이제 일본을 통해서 들어온 문장, 그다음에 영어를 통해서 들어온 문장, 상당히 많은 부분은 바로 이런 번역투의 문장이 우리 문장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럼 이걸 다 없애버릴까요? 그 문제가 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모임을 가지자, 이게 문제가 된다면 번역투여서 문제가라고 지적할 것이 아니라 뭐라고 지적해야 되느냐, 누군가 그걸 알아듣지 못한다. 나는 우리 모든 친구들한테 같이 맥주를 한 잔 사주고 싶은데 누구는 그 말을 못 알아들어서 모임에 함께하지 못했다 라고 한다면 문제를 지적해야 되는데 이미 가지다의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가지다도 한국어예요. 네. 그렇죠? 네.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말을 억압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거의 대표적인 사례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고객님 주문하신 커피 나오셨습니다. 커피가 나오셨어. 자, 이 옷은 고객님께 참 잘 어울리시네요. 정영수 선생님 기분 나쁜가요? 기분 안 나쁜데요? 근데 이거 갖고 기분 나빠하는 사람 무지하게 많아요. 틀렸다고 지적하는 사람들 무지하게 많아요. 이 문제에 있어서 결국 문제는 누구냐면요. 네. 제가 책에는 뭐라고 썼냐면 고객님, 문제는 고객님이십니다 라고 썼어요. 그러네요. 그냥 왜 들으면 그러냐면 되는데. 듣는 사람이 틀린 줄 알면서도 커피 나오셨습니다 할 때 나를 더 높이는구나 이미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사회에서 이제 손님은 왕이다. 내가 돈 내고 내가 사 먹는 거니까 나를 높여라. 이런 생각들이 만연해 있는 거잖아요.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거냐면요. 국어 선생들이 아무리 지적한다고 해결 안 돼요. 누가 해결해야 될까요? 말해주기. 우리가.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다음 내용으로 말의 주인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여러분과 같이 생각을 해보면 재미있는 사례들이 있어요. 한글은 최고의 문자인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받았어요. 한글은 최고의 문자? 최고의 문자입니다. 이럴 때 이제 또 옛날 저 어르신들은 야, 그 최고가 높을 꽃자냐, 오래일 꽃자냐, 노풀고입니다. 높을 꽃, 네. 최고, 가장 높은 네. 최고. 한글은 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만약에 제가 의도한 바가 가장 오래된 옛 꽃자였을 거라고 생각하면 이제 그건 틀렸겠죠. 네.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왜 그러냐면 최고, 그 다음에 최고, 그 다음에 최다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한글이 가장 글자 수가 많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한자가 훨씬 많죠. 글자 수가. 이것도 이제 오해가 있을 수가 있는 게 그러니까 한글을 생각하기에 글자라고 했을 때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아야오요 이 각각의 자소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네. 그게 뭐 보, 물 할 때 이런 음절을 말하는 네. 건지 이거에 대해서 얼마든지 생각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고, 최다 이 문제에 있어서 이것만큼 사실은 바보 같은 논쟁은 없는 거죠. 그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한글은 정말 명품인 건 분명히 맞아요. 왜 그러냐면 가장 늦은 시기에 최고의 발명가가 언어 천재가 만들었어요. 누구? 세종대왕. 세종대왕께서 당대에 있던 모든 언어 지식, 문자 지식을 동원해서 완벽한 문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최다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한자가 지금 제일 많이 쓰이고 있어요. 한글은 더 많이 쓰일 수도 있지만 안 쓰는 글자를 굳이 넣을 필요가 없어서 저건 빼놓은 상태죠. 한글은 왜 최고의 문자일 수 있냐면요. 대부분의 문자들은 골목길과 같아요. 골목. 왜 골목길과 같냐면 골목길은 처음부터 일부러 그렇게 꾸불꾸불하게 만들었을까요? 집들이 들어서고 그 사이사이를 잇는 길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골목길이 된 거죠. 브라질리아라는 수도 같은 도시는 완전히 계획도시예요. 계획도시로 만든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로, 세로, 반듯하게 또는 방사형으로 완벽하게 길을 만들 수가 있었던 거죠. 세종대왕이 만드신 한글이 바로 이 골목길이 아니라 신도시 같은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새롭게 만드니까 완벽한 체계로 만들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최고인가요? 한자 아주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죠? 그죠? 그 다음에 알파벳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받아쓰기 불가능한 게 많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히라가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자를 같이 섞어 쓰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 많은 불편을 느끼냐? 그것만으로 사실은 충분해요. 문자는 왜 그러냐면 읽으면 되니까, 읽을 수 있으면 되니까, 뜻이 들어오면 되니까. 이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한글은 뭐냐면요, 명품인데 너무 과한 명품인 거예요. 정말로 우리 한글 보는데 시장 없어요.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이런 과학적인 글자면 수출해야지, 전 세계인이 쓰도록 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할까요 말까요? 정말 없는 곳에서라면 뭐 괜찮겠지만 그 굳이 사례를 있는 곳에 우리가 어떤 사례를 드냐면 인도네시아의 찌아찌아 부족에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한글을 가르쳐서 그 사람들이 실제로 한글을 쓰기도 했어요. 근데 인도네시아 전체는 어떤 문자를 쓰냐면 로마자를 쓰고 있어요. 영어를 쓸 때 쓰는 로마자를 쓰고 있어요. 그럼 인도네시아 찌아찌아족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로마자도 배우고 한글도 배우고 두 개를 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들한테 큰 장점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한글이 최고의 문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냐면 바로 이 국뽕에 취해있는, 국뽕이라는 용어가 적절하지 않은 용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어떤 그 대체할 수 있는 용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쓸게요. 국뽕이 차오른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국뽕 차오르는 거 괜찮아요. 과한 자부심이라고. 자부심 가지고 있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수출해야 된다? 전 세계인이 써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건 필요 없는 얘기죠. 그건 뭐냐면 시장 가는 사람들한테 명품백을 반드시 사야 된다 하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을 봅시다.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책을 보면 재밌어요. 이 책을 보면 뭐가 되어 있냐면요, 학자 부분은 배울 학자인데요. 옛날에 19세기 후반에 나온 책이에요. 런을 봤더니 런이라고 되어 있어요. 런. 발음 되게 정확하게 써놨어요. 라이스. R과 L을 구별해서 L은 라이스. 런이라고 했고 그다음 라이스 이렇게 했어요. 오, 멋지죠. 베지터블 보세요. 얼마나 발음이 정확해요. G도 야, 이런 책을 보면서 그러면 한글로 우리 영어를 좀 더 정확하게 표기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A4 용지 같은 거를 보관할 때 어디다 집어넣어요? 파일에 집어넣습니다. 파일? 화일? 촌스럽게 파일이 뭐예요? 화일? 또 누구는 더 촌스럽게 화일 그러고 있어요. 화일? 근데 화일이 틀리고 파일이 맞지 않습니까? 아니죠, 파일이 맞죠. 파일? 네, 파일. 파일이 맞죠. 저는 표기법을 말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저보고 이제 밥맛없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한국어에는 F 발음이 없어요. 네. 그러면 F 발음은 뭘로 받아들이라고 돼 있냐면 피읍으로 받아들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영어 선생님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아니, P랑 다르다. P하고 F는 구별해야 되는데 당신 때문에 우리나라 애들 영어 발음이 너무 나빠져요. 해결책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옛날 책에 이렇게 썼다면 father를 쓸 때 F가 들어가요. 네. 그럼 이응 피읍을 쓰면 되잖아요. 또는 순경은 피읍을 쓰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learn 같은 건 learn이라고 쓰면 될 것 같아요. 런. 자, 저렇게 할까요 말까요? 야. 플리즈. 저 이렇게 쓰면은 영어 발음 아주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 보여요. 그래 그대로 보여요? 따라 읽으니까 좀 예. 얼추 비슷해 보여요. 이 단어를 그럼 한번 제가 fifth 이런 단어를 한번 써볼까요? If. 예, 정확하게 표기를 살려서 옛 글자를 살려서 쓰면 이렇게 쓰면 됩니다. Fifth. 아니, 이왕 쓰려면 다 써야 돼요. 규범이니까 규칙적으로 다 써야 되죠. 근데 이게 무슨 짓이에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한국어로 한국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으면 한국 사람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발음을 써야 되고 표기를 써야 되겠죠. 저렇게 하게 되면 입력하기도 골치 아프고 그 다음에 책도 다 바꿔야 되고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에요. 정확한 영어 발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F를 따로 배워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영어 선생님이 필요한 거죠. 영어 선생님이 하셔야 될 일이 바로 그거죠. 국어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의 일을 대신할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엉뚱한 주장을 하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한글은 한국어를 표기한 거고 발음 기호가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한글은 한국어를 적기 위해서 있는 거고 그 정확한 표기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외국어를 표기에 의한 방법으로 바뀔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주장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 원어에 가깝도록 적자고 자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귀에 파리로 들려요? 파리로 들려요? 파리. 파리로 들려요? 그럼 파리로 적을까요? 파리. 파리로 적을까요? 이게 한국 사람들 귀에는 파리로 들리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런 건 파리로 적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주장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건 바로 안정성의 문제이긴 하거든요. 그 다음에 과연 그러면 우리가 파리를 파리라고 발음하면은 프랑스 사람들, 영어로 쓰는 사람들은 좋아할까요? 이상하다고 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관심도 없어요. 그 사람들 귀에는 똑같이 들려요. 파리나 파리나. 파리나 파리나 그 사람들 귀에는 그냥 피로 들려요. 우리는 그 소리를 구별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 소리를 구별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파리라고 적는? 그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그냥 알 수 있는 정도로만 하면 되는 거지 굳이 언어의 발음을 따를 필요가 없어요. 자, 이걸 중국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중국어는 투, 이, 터 뭐 발음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렇게 쓰고 있고 청 라프. 예 그렇게 읽고 있어요. 한심스럽죠. 네? 원래의 발음하고 너무 멀어졌잖아요. 그래도 한심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얼마든지 한심하지 저 발음이 저게 뭐예요? 라고 중국 사람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알아듣는 잘 자기들끼리 쓰니까. 아니 알아들으면 쓸 되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한자로 써야 되는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민의 대상조차도 아닌 거예요. 세종대왕께서 정확하게 적을 수 있는 한글을 만들다 보니까 우리가 과도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정인욱 선생한테 그럼 질문해 볼까요? 그 LA 다저스의 유명한 마무리 투수예요. 젠슨. 그러면 안 되죠. 왜요? 저 사람은 네덜란드계 사람이에요. 발음이 그럼 다르네. 어떻게 해야 돼요? 얀선이라고 해야 돼요. 얀선이라고 해야 돼요. 이한선. 아니 나는 젠슨으로 알고 있고 미국 사람들도 젠슨으로 하는데 왜 우리가 굳이 네덜란드계 사람이라고 그 얀선이라고 해야 되느냐. 또는 이것도 역시 뭐의 문제냐면요. 우리가 너무나 열심히 외래어 표기를 정확하게 하고 있는 거의 문제예요. 그럴 수 있는 문자가 있고 그럴 수 있는 외래어 표기법이 만들어져 있어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로젠탈로 하고 누군가는 로젠슬로 한다. 규범에는 얀선인데 통용되는 건 젠슨이다. 라고 이해하고 그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쓰는구나 하고 이해하면 돼요. 말의 주인으로서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의 주인에서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네. 신조어 가지고 얘기를 했었죠. 네. 우리 마지막으로 그 문제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작에 그 의뢰를 받아갖고 이름을 지은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되게 마음에 안 들어하셨어요. 네. 이 국어학자가 한자를 써서 멋지게 이름을 줬는데 왜 이렇게 기분 나빠하셨을까요? 자, 이거의 이름은 여러분 뭐로 알고 있죠? 저 질긴 면이 특징인 쫄면. 쫄면. 심각한 맛있다. 문제가 있어요. 왜 심각한 문제가 있냐면요. 쫄면은 뭐의 준말이에요? 질긴, 쫄쫄한. 쪼린면. 쪼린면. 쫄쫄한 쫄깃한 면. 쫄깃한 면. 쫄깃한 면의 줄임말이에요. 오. 근데 우리 이런 식으로 줄임말이었네요. 이런 식으로 신조어 만들면 안 되잖아요. 앞뒤 다 떼버리고 이상하게 붙여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만드신 분들이 한국어를 제대로 모르고 한 거 맞죠? 한국어 어법, 규범에는 맞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쫄면보다 더 좋은 이름이 있어요? 느낌이 확 오잖아요. 저거죠. 이걸 누가 했냐면 말의 주인들이 하는데 여기의 핵심은 뭐냐면요. 여기의 핵심은 줄임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 줄임말의 역사를 보면 깨소금과 옥돌매에 나오는데 이 옥돌매가 줄임말이에요. 옥돌매? 옥돌매를 여러분 아세요? 아니, 옥돌매가 옥돌매? 뭐죠? 줄임말이에요? 옥돌매는 옥상에서 떨어진 메주란 뜻입니다. 어떻게 사람 몰랐어. 학교 여자 선생님을 외모를 비하하기 위해서 쓴 말인데 정말 나쁜 말이에요. 사실 메주도 기분 나쁘거든요. 근데 그 메주가 옥상에서 떨어진 메주라니 너무한 거 아닙니까? 잘못됐어요. 쓰지 말아야 돼요. 네. 그래서 욕도 많이 먹었어요. 어. 근데 이 말이 우리말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어요. 줄임말의 시초. 보통은 만약에 그 국제연합하면 뭐 국연, 전국 대학생 연합하면 전대협 이런 거 괜찮죠. 그런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옥상에서에서 상에서를 떼버리고 떨어진 에서 떨만 가져오고 메주 이런 식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전에는 없던 방식이에요. 근데 이게 요즘에 유행하는 줄임말의 원조격인 거고. 근데 이 줄임말의 역사가 오늘날 뭐에 이어지고 있냐면 집밥. 집밥, 집에서 먹는 밥. 이게 우리가 문제가 된다는 그 줄임말의 용법인 거예요. 그렇지만 집밥보다 더 좋은 말이 있어요?
없어요. 가반 할까요? 가반? 집가자에다 밥반자. 참 노인네 안 같죠? 와닿아요. 잘 통하지도 않고 의미도 잘 안 들어오죠. 네. 너무 그런데 아재가- 이런 용어가 역사를 생각해 보면 옥더미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옥더미의 뒤를 이은 게 아나바다였어요. 이거를 만약에 영어로 하면은 저런 식으로 네. 네 개의 단어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약어로 쓰면 CSER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CSER만 떠났을 때 뜻이 잘 들어오나요? 아니요. 근데 아나바다 하면은 이게 뭐를 하는 거냐면 한글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글은 이응, 니은, 비읍, 디귿만 쓰는 게 아니라 음절 단위로 쓰고 있죠.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맨 앞 글자를 따고 있죠. 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절, 분, 환, 제 한자로 쓰는 것만큼의 그런 효과를 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도가 어떤 시도냐면요. 한글을 파괴하는 국어를 파괴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한글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가능성들을 찾아나가는 시도인 거예요.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이 든 세대들은 거부감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르쳐주면 됩니다. 배우면 되고 가르쳐주면 네. 돼요. 또는 소통이 안 될 것 같으면 돌려서 말하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서로가 단어의 뜻을 넓혀가고 더 많은 단어를 만들어가게 되면 우리말의 자산이 늘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은 여기서 말의 주인은 누구인가? 우리 모두인 걸 확인했으면 자, 말의 주인은 결정은 내가 한다. 대신 어떻게 해야 된다? 책임도 내가 진다. 책임도 진다. 이게 정말 말의 주인이 가져야 될 자세인 거죠. 오늘 진짜 선장님과 쭉 함께 하면서 아, 내가 말의 주인으로서 우리 언어를 어떻게 써야 되고 또 소통을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할 수가 있는 시간이었는데 그럼 끝으로 선장님 오늘 강의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말의 주인은 분명히 확인했어요. 네. 그러면 말의 주인이 말에 대한 결정은 내가 한다. 결정은 내가 한다. 내가 한다. 내가 모두가 한다. 주인이니까 네. 대신 모두 함께 진다. 책임도 함께 진다. 예, 결정은 내가 한다. 그리고 책임도 내가 진다. 사실 이렇게 신조어를 만들거나 글자를 줄이는 것 자체가 혼날 줄 알았어. 혼날 줄 알고 좀 많이 조용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생각보다 써도 된다고 하시니까 좀 잘 만들어 봐야겠어요. 누구나 쓸 수 있게. 아, 신조어를 직접요? 신조어를 네가 책임만 지면 돼. 책임지면 되죠. 자, 오늘 한성우 선장님과 함께한 지식항에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도 보물이 되는 지식도가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외치면서 끝내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찾아라 보물지도!